부경대학교 이보고 교수님의 서양인들이 걸었던 중국 바닷길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글로벌 자율전공 학부에 있는 이보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발표의 내용보다 같이 거의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읽어볼까 해서 제 논문 가운데의 원문들을 읽었었던 경험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중국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중국 문학을 전공했고 중국의 근현대 문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동서양의 문화 접촉과 The Chinese Repository라고 하는 중국의 잡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The Chinese Repository라고 하는 잡지는요, 중국을 소개하는 서양인들의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중국인 상인과 외교관, 그 다음에 선교사, 뭐 이런 동양으로 넘어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유했었던 1832년부터 1851년까지 광동에서 발행된 영문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 안에서 영문으로 발행된 최초의 잡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지의 필자들은 주로 선교사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인 거죠. 신교,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일단 한번 왔었다가 그것이 이제 저물면서 다시 이제 메카트니가 1792년도에 중국에 사절단으로 오고 난 이후부터 점점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 신교도 선교사들이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가는 건데, 새로운 지역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의 공유, 그 다음에 시장의 개척, 그 다음에 그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에 있어서 자신도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단체로부터 그런 후원과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텍스트를 읽게 된 것은 요 텍스트가 서양과 동양이 이제 장소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공간적으로가 아니라 인식적으로, 그 다음에 문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상징물이고 매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잡지들을 제가 이제 일전에 공동 연구를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발행됐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묶어갖고 그게 이제 20권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7, 8명이서 계속 한 3년 정도 공동 연구를 했는데 1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연구하다가는 우리가 살아있기 전까지 다 못 읽겠구나 싶어갖고 1권 연구재단의 공동과제 한번 하고서 이제 한번 다 털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논문은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가 애써서 읽고 원문을 좀 고민하면서 읽어서 그런 읽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의미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 텍스트의 성격이나 의미나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었었던 경험들이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 글 가운데 있다라고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잡지는 궁극적으로 서양인들이 동양을 어떻게 보고 있었던가, 1800년대 초에 어떤 모습으로 서양을 인식하고 또 거꾸로 서양이 동양을 인식한 것만큼 동양은 또 서양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읽은 텍스트의 제목은 The Chinese Repository고요. 여기 요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요 책에 요 문자가 설명되어 있는 게 그 당시 선교사들이 가갸 거겨 조선 말에 대한 자음과 모음들을 발음하는 방식들을 여기 표로 나름대로 만든 거죠. 요런 의미, 그러니까 동아시아 혹은 이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들을 서양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의미들을 좀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잡지를 발행한 집단들, 그런 어떤 추진 세력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냐면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동인도 회사의 배를 이제 타고 와서 아까만 출연했었던 모리슨 같은 사람들은 그 동인도 회사의 선원, 그 직원인의 신분으로 이제 그 배에 올라타는데 그 배에 올라타는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그 동인도 회사와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선교사의 그런 어떤 정체성 간의 갈등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중국으로 상륙하기 전에 먼저 도달한 지역이 말라카입니다. 말라카. 그래서 저 해협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중요한 의미는 사실 저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동이 굉장히 이제 많은 물동량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읽었었던 그런 개념에서는 문화가 서로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고, 근데 만나고 접촉하고 하다 보면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이렇게 손잡고 뭐 뽀뽀하고 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게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 문화가 접촉하고 서로를 알게 되는 어떤 심화의 과정이 처음 시작된 지역이었다. 이 말라카가. 그래서 문화적 접촉지대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 말라카를 보시면요. 여기가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죠. 저 호르무즈 해협하고 이 말라카 해협하고 현재 석유의 물동량을 보면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이 태평양으로 오는 원유 가운데 90%가 말라카 해협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교통이나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물동량, 그다음에 자원의 수송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었는데 선교사들이 여기다가 말하자면 전진 기지를 세운 거죠. 이제 19세기 초반에요. 그래서 저 말라카 지역에서 대부분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현지 언어들을 교육받고 그들의 문화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성원 같은 학교들을 만들고 거기서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현지 언어에 대한 학습 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다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물동량,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하는 말라카 해협이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지역. 저 해협을 두고 지금 현재도 뭐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봉쇄와 돌파냐, 봉쇄냐 돌파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핵심 지역도 사실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 차이니스 리포지터리를 처음으로 발간한 사람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리슨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 선교사였다고 한다면 만능이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해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사이기도 하고, 외국어의 달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 종교야 그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혹시 이런 선교사들이 이제 그 제국주의의 앞잡이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오늘 그렇다고 이 자리가 뭐 선교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방의 문화들을 읽어냈는가 하는 그런 관점들을 공유하려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로버트 모리슨이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영화학교, 아까 그 말라카 지역에다가 영화학교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와 같은 그런 그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떠나온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주역들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잡지가 그 현지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잡지의 발간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학 연구자라서 뭐 여러 가지의 방법, 이 텍스트가 어떤 의미들을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제 전공 분야니까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년 동안 이제 모아둔 그 지역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현재 20세기의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지식들, 말하자면 뭐 시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밑바탕이 되거든요. 이 차이니스 리포지터리가 이제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전체를 추려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더 미들 킹덤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더 미들 킹덤, 중국이죠. 더 미들.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이전엔 차이나였겠지만 이들은 더 미들 킹덤으로 본 거죠. 그 제목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아주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야만 사회도 아닌 더 미들로 인식한. 근데 사실 맥카트니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70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서구에서 중국은 굉장히 경외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 요 시기를 거치면서 경외가 경시를 하게 되는. 근데 그 경시의 근본적인 정보들의 축적들이 이런 사역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정리한 The Middle Kingdom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한 사람이 하버드의 중국학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후에 영국이라든가 영국이나 미국의 중국학의 어떤 기원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미들을 보시면 시선의 교차, 그 다음에 스스로의 정체성이 타 문화에서 충돌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지에 대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 공유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또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침투해가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게 이후에는 학문적으로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럽의 중국학을 기존 유럽의 중국학, 기존 유럽의 중국학은 이제 예수회가 만들었었던 그런 중국학인데,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텍스트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굉장히 그 지역별 언어에 대한 소개, 이해, 그래서 문화, 그 언어를 넘어서는 문화,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그 이해 관점들이 많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저는 뭐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텍스트를 조금 깊고 의미를 요모조모로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그런 의미, 그런 걸 즐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번역해온 텍스트들을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배경하에 이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었는데, 아까 귀슬라프의 중국 연안 탐사기를 통해 본 문화 접촉지대의 횡단자들이라는 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귀슬라프가 아까 나왔는데, 그 모리슨과 비슷한 시대에 같이 요 잡지들을 주도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까지 왔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연안에 대한 탐사를 세 차례 하는데요. 1831년부터 33년까지 아까 그 마카오가 아니라 말라카로부터 시작해서 마카오, 광동, 산동,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유구, 다시 마카오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들이 굉장히 묘사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락은 비슬라프의 그 기사를 그 잡지에서 소개한 부분이거든요. 중국 해안을 따라 만주 타파르까지 갔던 비슬라프의 여행에 담긴 모든 상황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좋아하거나 좋아해왔던 들과 다를 수 있으며 비평가들이 추앙에도 부합되게 쓰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의 견해로는 여행기는 작가의 관찰하에 일어난 일과 보여지는 일들을 매우 공정하고 풍부하게 공평무사하게 기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평무사한 기록으로서 이 귀칠라프의 여행기를 싣는다라고 하는 어떤 권수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 이후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은 다 번역입니다. 저희가 직접 했었던 번역의 내용들인데요. 그 잡지에 있는 본 잡지의 목표는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그러한 변화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주목하고 지금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최대한 구별하기 위해 이런 검토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당시의 정보가 어떤 정보에서는 중국 인구가 2천만이라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에서는 3억 3,30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결국 중국 정보, 중국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사람들 직접 경험하고 그 문화들을 체험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귀칠라프의 여행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세 번에 대한 여정을 소개를 하는데요. 1831년 저 정크선을 타고 이제 승선을 해서 만주 타타르가 우리는 달달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하는데 만주 쪽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지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여기 산동 정도까지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충청도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마 대천에 저 비슬라프가 상역했었던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1832년 2월 26일에 산동으로 향하는 길에 푸젠에 들렀고 또 산동에서 조선으로 건너갔고 류큐 역도를 거쳐서 9월 4일 마카오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여러 그 항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월 20일의 출항에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10월 20일에 출항해 올해 33년 4월 29일에 돌아왔다. 마지막 여행에서 사람들과의 접촉과 관찰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모두 좋았다. 일자는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양이가 결코 달갑지 않은 방문자가 아니라는 풍성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요 사진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카트니 사절단의 그 황제가 누구였죠?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나라 황제 옹정이었던가요? 권룡의 그 면접이라고 아련 사진을 빚고 와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뚱뚱한 아주 거만해 보이는 황제의 모습으로 그렸죠. 이게 이제 이 그림 자체가 결국은 당시의 중국을 바라보는 어떤 서구 사람들의 시선이 녹아들어져 있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종교적인 이런 행로들은 굉장히 엄숙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게 마카오입니다. 이제 말레카에서 마카오로 움직이고 다시 그 영화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는 싱가포르, 마카오, 그다음 홍콩
이렇게 계속 이동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아시아 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포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선을 제대로 갖추었으며 무장을 든든히 하고 한 고속 선박을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는 천진과 만주였다. 근데 도달하기까지 강한 몬순, 북동풍에 맞서야 했으며 난폭한 날씨를 견뎌야 했다. 마카오 그네를 떠나자마자 우리는 일정 내내 바람과 조류에 싸워 나가야 했다. 비와 거대한 파도를 동반한 무시무시한 강풍에 해안을 따라 며칠씩 우리를 몰아댔는데 우리 범선을 거의 파괴해 침몰시킬 지경이었다. 하지만 저 높이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종종 바다 깊이 집어 삼켰지만 그의 전능하신 손이 가라앉는 우리 선박을 들어올려 주셨다. 라스카르 그 짐꾼이죠. 한 명만이 목숨을 잃었다. 저는 이게 번역하면서 맨 마지막 한 줄이 정말 좀 쇼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료로서 그 일꾼 하나가 그냥 뭐 이렇게 운행 중에 죽은 일을 이렇게 너무 담담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뭐 기독교적인 뭔가를 설파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이 이 걸어가는 자세, 이 상대방의 문명을 좀 대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좀 되짚어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12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는 그림인데, 조금 전에 이 묘사와 거의 많이 일치되는, 뭔가 이게 종교적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종교적 구원을 요청하는 그 그림의 요 그림과 조금 전에 그 마카오에서 돌풍을 만나서 이렇게 힘든 모습들이 일치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요런 PPT는 제가 간단하게 드린 내용들 안에 한번 읽어보시면 문장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재미없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PPT는 시각적인 거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했지만 거기 짧게 번역을 넣어드린 것들은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곱씹어볼 만한 텍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배들, 아까 범선, 정크선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갖고요. 정크선에다가 성경책은 무거우니까 그걸 다 번역하면 또 무거우니까 책자를 만들어요. 팜플렛.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팜플렛을 만드는 거죠. 정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100부, 1000부, 2000부씩 담고서 지역에 들를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영어로 들고 갔지만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까 뭘 하게 되냐면 그걸 그 현지 언어로 번역해서 들고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나면서 사람들이 그 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산동반도에 있는 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가. 그래서 스님하고 뭐 너가 신에 대해서 아느냐 막 이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도 또 상대방의 그 승려가 자신의 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기를 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여기 있는 페이지 수가 이 PPT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 사업을 펼치기 좋은 넓은 장이 마련되어 있다. 주민들은 건실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 만연한 저열한 미신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비록 작은 숲속이나 언덕 곳곳에 우상과 형상들이 들어차 있지만 모든 고지는 사원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미신의 절대적인 노예는 아니었다. 이게 이제 산동지방, 중국의 동부 해안지방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습속과 태도를 보면 우리 농민들과도 비슷했다. 그들의 농장 가운데 어떤 곳들은 매우 잘 정돈되어 있으며 어떤 곳이나 풍요로웠다. 이런 사진들을 이제 봤겠죠, 그들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냐면, 요런 것도 묘사가 재밌는데요. 1833년 1월 14일 우리는 정박지를 옮겨 어느 섬에 닷을 내리게 되었다. 배를 보고자 하는 호기심은 이전에 정박했던 곳보다 이곳이 훨씬 더 대단했다. 이곳의 승려들은 그리스도교 서적 몇 권을 손에 놓고자 오랫동안 갈망해왔는데 얻지 못하게 되자 실망에 차 거의 울려고 했다. 나는 앞서 맞은편 해안에 내렸는데 내 손에서 책을 다 받아갈 때까지 졸라대기를 멈추지 않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였다. 읽지 못하는 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작은 소책자 한 권일지라도 제대로 읽혀 제 몫을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현지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충분히 누렸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소책자들이 이제 이 전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우리나라까지 그런 책자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런 책들이 장원, 양호, 상론, 이게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장씨와 원씨의 친구가, 장씨라는 친구하고 원씨라는 친구가 둘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장씨는 기독교를 알아요. 근데 원씨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두 친구가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를 장씨가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뭐니? 뭐 성경이 뭐니? 하는 내용들을.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할 수 없으니까 등장인물도 중국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되는 거고, 그게 현지화되는 거죠. 현지화된 성경 교리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아까 그 정선에다 담고 닷을 내리는 곳마다 이제 호렸었던 거죠. 이곡에서는 조금만 빨리 진행시켜줍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이런 그 텍스트들을 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시선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예전의 그 근대와 요 현대로 넘어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우리도 지금 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여행을 가면서 우리가 좀 뭔가 풀어지고 이제 뭔가 좀 거만해지고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근대적인 습속인 것 같아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을 이 지구에 있는 게 뭔 것 같습니다. 네, 의자고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서구인, 서양인.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이 당시에 이 지역을 여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호기심, 모험심, 흥분, 심지어 유럽의 팽창주의에 대한 뜨거운 도덕적 품성을 자극했다. 이들에게 이런 여행들은 전 지구적인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따라서 제국의 내부적인 어떤 그 주체 생산의 요소로서 여행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또 반면 거기서 조금 더 하나 더 나가면 이런 선교사들의 이런 동아시아에 대한 그 항해가 갖는 의미는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반성적인, 상대방 문화를 이제 뭔가를 뺏기보다는 내가 이해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고, 이 텍스트 자체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었다, 상징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고 교수님께서는 동서양의 문화 접촉 혹은 중국에 대한 문화인식을 The Chinese Repository와 시라프의 중국에 대한 탐사기라는 책 두 권을 소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퀴슬러프의 그 중국 연안 그 지도 있죠. 그거 한번 띄워보죠. 거기에 만주 타타르라고 나오는데, 타타르 하면 지금을 프레모스키 하는 연해주 쪽에 그 아무르강 북쪽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린하고 그 사이를 타타르 해협이랍니다. 그 러시아하고 사이를. 그 다음에 소냐 해협이고,
그래서 그 타타르라는 위치가 이게 최근에 크츠마코가 잘 못 알아갖고 네. 만주를 그저 통치하고 요동반도 쪽을 산동을 가면서 텐진을 가면서 그 가까이니까 그게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그렇죠. 높은데 당시에는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한 20년 후가 되면 1800 여기에 36년이 됐는데 20년 후에 1855년 6년이 크리미아 전쟁인데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가 러시아의 동진이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끝까지 걸었는데 영국 프랑스가 크리미아 전쟁 참여하면서 동쪽에다가 아무르강의 역으로 러시아의 그 함대하고 이걸 치러 갑니다. 그래갖고 러시아가 동쪽에도 신경 못 써갖고 빨리 포기하라고 전쟁을 크리미아 전쟁을 그럴 정도 그걸 타타르라 그랬는데 달탄이라 그러고 좀 넓은 의미로 하는데 그 지명이 좀 애매해서 어디가 예. 그러니까 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타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으로 나오는데 당시 이 사람들의 진입 경로는 남쪽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방에 대한 한계가 아직 규명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조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조선이나 산동 정도가 가장 위라고 하더라도 북방의 이제 이민족이나 북방의 지역을 표현할 때 달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경로가 남방으로 들어간 그 한계이기 때문에 중국을 그런 식으로까지 어떤 경계적 상상을 그 정도까지밖에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이보 교수님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